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고는 어린 나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너무 빨리 알려줬다. 중학교 2학년 겨울, 눈으로 덮인 논두렁을 트랙터가 미끄러지듯 내려가더니 금세 비명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아버지는 오른팔을 다시는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는 말없이 트랙터를 팔고 쟁기를 다시 손에 들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아들이라는 단어가 편하지 않았다. 가족의 짐을 함께 져야 하는 사람, 그것이 내 이름이 되었다. 공부는 내가 해. 밭은 엄마가 갈 테니까. 그 말을 할 때 어머니는 손에 고무장갑 대신 붕대를 감고 있었다. 2달 전 손가락이 삐끗했는데도 논의를 멈추지 않던 손이었다. 밥 차려줄게. 됐어요. 그냥 간식이나 챙겨놔요. 나는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며 발을 구르듯 방문을 닫았지만 내 마음은 벽 하나 건너에서 부엌에 서 있던 엄마의 뒷모습에 가 있었다. 공부가 재미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부모님이 나를 위해 농사 대신 희망을 택했다는 사실이 목을 꽉 조였다.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무조건 서울. 나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기숙사 대신 옥탑방을 택했고 교재는 후배들한테 물려받았으며 용도는 학원 문제지를 풀어주며 벌었다. 모두 나만을 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모든 선택의 끝엔 늘 아버지의 팔과 어머니의 허리가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친구들은 독서실이든 카페든 자유롭게 떠돌며 마지막 정리를 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감자를 캤다. 풀밭에서 짓무른 감자를 들어올릴 때 한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이번 주말에 스터디룸 빌렸어. 올 거지? 나는 그냥 가야지라고 답했고 그 주말에 감자밭에 한 번 더 다녀왔다. 그런 게 내 삶이었다. 선택보다는 필요로 움직이는 하루하루. 아버지, 나 합격했어요. 서울대. 그날 아버지는 왼손으로 내 손을 꾹 잡았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자랑과 안도, 미안함과 사랑을 나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한다. 이제 너는 내 인생 살아라. 아니요, 아버지. 제 인생은 여기서 시작이에요. 지수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낯설지 않았다. 아니, 이름 때문이 아니라 얼굴 때문이었다. 첫 만남부터 어딘가 익숙한 그 분위기와 어이없을 만큼 정제된 외모. 흔히 하는 말로 TV에 나올 얼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뭘 묻기 전에 이미 나 정도면 이 정도 여자는 무리겠지라는 마음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동시에 그런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꿈처럼 느껴졌다. 정장을 입고 나왔지만 어쩐지 어깨가 작아 보였고 말을 잘 못 꺼내는 나 대신 분위기를 이끌던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그날 단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을 거다. 지수 씨는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요. 아, 예전엔 연예인 준비 좀 했었거든요. 광고도 찍고 드라마 단역도 조금 했고요. 아마 인터넷 어딘가에서 보셨을지도 몰라요. 밝게 웃으며 말을 이어가던 지수는 그 미소 하나로 내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뒤흔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자기 인식에 가까운 마음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저 여자,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 줄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런 여자가 내 앞에서 예의 바르게 웃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상황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길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친구들의 모임에서 우연히 제외했고 몇 번의 연락과 만남이 이어지면서 나는 내 삶에 처음으로 이 여자라는 주어를 중심에 놓게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번의 고백 뒤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다. 지수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내 진심의 마음을 열었고 어느새 나는 그녀와 결혼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처음 장모님을 뵙던 날 나는 제대로 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말 그대로 내가 그녀의 눈에는 누추한 남자로 보였던 거다. 서울에 30평 아파트는 있어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월세나 전세로 살겠다는 건 내 딸을 고생시키겠다는 거 아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안면 근육이 굳는 걸 느꼈다. 차라리 반대하시든가.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런 무례한 말들에도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만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결혼은 나 혼자 밀어붙여야 할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장모님, 저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지수와 함께 시작해서 함께 채워갈 생각이에요.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요. 그때 장모님의 입꼬리는 반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지수는 내 손을 잡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 따뜻한 손끝 하나에 나는 그날의 불쾌함을 그냥 삼켜버렸다. 그런데 말이지, 그게 그때뿐일 줄은 몰랐다. 내가 감당해야 할 건 장모님의 무례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했다. 지수는 여전히 내게 눈부신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갖고 싶었다. 지금 아니면 두 번 다시 내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았기에.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2달. 숨이 좀 쉬어지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처음엔 애들을 잠시 벗어난 시간 자체가 소중했는데 요즘은 그 시간에 누굴 기다리게 되는 나를 보게 된다. 지수 씨, 오늘은 진짜 예뻐 보이는데요. 총괄 매니저인 윤기 과장이 처음 그렇게 말을 걸어온 날이 생생하다. 정수기 앞에서 마시던 물컵을 도로놓기도 전에 그 말에 목이 잠시 멎었다. 예쁘다니. 남편도 육아 전쟁 속에선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말. 순간 어깨가 펴졌고 얼굴이 살짝 달아오른 것도 느껴졌다. 과장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나쁜 의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랬어요. 딱 오늘따라.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는 그 말에 멈춰서서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다. 화장기가 조금 진해졌던 그날, 나는 일부러 입술의 붉은색을 더 얹고 나왔다는 걸 기억했다. 누구를 위해서였는지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금요일 퇴근 무렵, 회식이 있다며 애들을 친정에 데려다 준 채 나는 내 몸을 다시 회사로 던져 넣었다. 윤기 과장은 회식장 근처 카페에 먼저 와 있었다. 넥타이도 풀려 있었고 셔츠 단추 하나는 풀어져 있었다. 지수 씨, 애들, 오늘은 안 데려왔어요? 오늘은 그냥 하루만 나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잔을 들고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묘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자꾸 테이블 위 내 손톱만 바라봤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공기가 달아올랐다. 지수 씨, 나 진짜 오랜만에 누굴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 말이 기름처럼 내 안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덮었다. 따뜻했다. 아니, 따뜻하다기보단 오래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남편은 육아를 함께하긴 했지만 나를 바라보진 않았다. 지켜주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모두 아이 엄마라는 이름 아래서였다.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작게 말하며 손을 치워야 했는데 그 손을 덮은 온기가 너무 익숙해지는 바람에 오히려 손가락을 감쌌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떨구자 그는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지수 씨. 응. 지금 나한테 말해줘요.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하지만 말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이 너무 길었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고 있었고 생각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볼을 스쳤고 숨소리가 가까워졌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 입술이 닿기 전 나는 눈을 감았고 그 짧은 입맞춤이 오래도록 남을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내 신발이 젖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걷고 있었다. 빗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기분이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가슴을 누르며 중얼거렸지만 그날 밤은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다. 남편에게도 애들에게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미안함보다 앞선 감정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였다. 단지 그 입술이 나를 기억하게 해주었다. 내가 여자로 숨 쉴 수 있었던 순간을.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손잡이엔 아직도 정전기 방지용 종이 조각이 매달려 있었고 지퍼를 열자마자 들이치는 그 은은한 냄새는 명품 특유의 고유향 같기도 했지만
낯설고도 익숙한 배신감이 섞인 냄새 같기도 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케이스도 벗기지 않은 주얼리 상자가 나왔다. 내가 직접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었다. 이건 짝퉁이 아니었다. 지수야, 이거 뭐야? 이 가방이랑 이 반지 다 어디서 났어? 그녀는 아이들 옷을 정리하던 손을 멈춘 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뒤를 돌아봤다. 눈동자가 나를 보긴 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처럼 스치기만 했다. 그거? 짭이야. 이미테이션. 진짜인 줄 알았어. 짭이라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박스엔 정품 보증서까지 있던데. 그것까지도 따라 만들잖아. 요즘은. 당신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냥 장난처럼 산 거야. 그녀는 말을 마친 후 다시 아이들 옷을 접기 시작했지만 손끝은 자꾸만 옷을 놓쳤고 눈동자는 접히지 않는 소매를 탓하듯 찌푸려졌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내가 대출까지 받아 장모님께 드린 2천만 원, 전세금, 인상 때문이라고 했던 그 돈의 용처였다. 그날 이후 건물주 아주머니를 마주친 자리에서 들은 한마디는 내 기억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전세금? 난 올린 적 없어요. 똑같은 금액 그대로예요. 순간 머리가 띵했고 가슴이 세차게 쿵쾅거렸다.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힘들게 빌려준 돈이 단순히 생활비로 쓰였다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지수야,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장모님이 그 돈 진짜 전세금 올랐다고 해서 가져가신 거 맞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까 말했잖아. 건물주 아주머니가 전세 안 올렸다고 하시더라고. 그냥 뭔가 이상해서. 괜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그녀는 이번엔 입을 다문 채 나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식탁 구석에 놓인 텀블러에 물을 따랐다. 묘하게 흐르는 그 정적이 닭보다 더 뼈 아팠다. 그게 엄마가 갑자기 좀 급했었어. 사정이 있었고 엄마 입장에선 말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거짓말은 괜찮은 거야?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속인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아주 길게, 깊게. 엄마가 그럴 수 있었겠지. 우리가 그렇게 냉정하게 굴면 엄마는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데. 그 돈이 뭐 당신한텐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순간 말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걸 직감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마저 계산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던 사이였고 어려운 처지의 장모님이라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점점 그 다정함이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그녀가 굳이 해명하려 하지 않았고 장모님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나만이 당황하고 나만이 감정의 진자 위에 매달려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지수야, 우리 뭔가 점점 멀어진 것 같지 않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 방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워줬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다정했던 말, 의미 없던 웃음, 모든 행동들에 이유가 있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된 건 내 월급으로 산 그 가방을 그녀는 다른 남자의 손에 쥐어주고 있었다. 누군가는 짭이라 말할지도 모르지만 정작 그녀는 그 가방 안에 진심을 숨기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건 그냥 짭이야 라고 말하던 여자였다. 나는 그 말의 진심을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그 짭이 내 삶 전체였다는 걸. 내일 창립 기념일이라 쉬어. 애들은 맡기고 엄마 댁에 좀 있다 오려고 해. 같이 안 가. 당신 피곤하잖아. 나 혼자 다녀올게. 애들도 데리고. 말끔하게 꾸민 화장, 유난히 눈밑을 반짝이던 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진주 귀걸이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반차를 썼다. 그리고 아내가 갔다 올게 하며 현관을 나서는 그 순간 차에 시동을 걸었다. 장모님 댁까지 거리는 멀지 않았고 도착하니 익숙한 차량 하나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번호판은 낯설었지만 누군가에겐 익숙할 것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이 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듯했다. 예, 누구세요? 우체국입니다. 등기 왔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고 나는 들이닥쳤다.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은 채 이 집은 그저 그들의 아지트였던 것이다. 뭐야, 김서방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장모님, 놀라셨죠? 저도요. 고기 냄새가 이렇게 진할 줄은 몰랐거든요. 주방에 들어서자 한 남자와 마주했다. 반팔 셔츠를 입은 50대의 남자. 손엔 맥주잔, 입가엔 고기 기름. 그리고 그 옆에 그녀가 있었다. 내가 사준 원피스를 입고 그 남자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던 바로 그 손으로. 당신 여기 왜 왔어? 그건 내가 물어야겠는데. 여긴 우리 집도 아니고 회식 자리도 아니고 고깃집도 아니잖아. 오해하지 마.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손엔 왜 그 명품 팔찌가 있어? 명품 주는 사이인가 봐. 그건 그냥 친구야. 밥이나 같이 먹은 거야. 밥만 먹는 사이가 그리 맞나 보네. 명품 주고받고 고기 구워주고 애는 어디에 두고. 장모는 뭐라 말을 잇지 못했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날 노려보듯 말했다. 그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월급으로 산 거야. 당신 돈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었나? 생활비 줄어도 좋다고 씻어 쓰자고. 당신은 싫다 했잖아. 근데 이런 데서 이런 꼴로 살고 있었어. 그녀는 갑자기 달라졌다. 눈빛이 어딘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래, 난 당신한텐 아까웠어. 아깝게 살았고, 아깝게 참고, 아깝게 아이만 낳았지. 이 사람은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봐줘. 내 손엔 명품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말해줘. 당신처럼 눈치 못 채고 계산만 하는 사람 아니야. 명품이? 내 손엔 너무 가볍게 걸렸겠지. 무게가 없어. 신뢰도 없고 사랑도 없고 책임도 없었으니까.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참으로 잘 어울렸다. 침묵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두 사람.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의 접점을 잃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그 여자에게 남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오직 애들 아빠일 뿐. 짐은 내가 싸서 보낼게. 돌아오지 마. 너 같은 사람, 내 딸들 앞에 다시는 서지 마. 당신 정말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 너랑 결혼했던 그날부터. 그녀는 침묵했고 장모는 내 눈을 피했고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딱 그 수준. 명품이 어울린다 말해주는 그 수준의 사람. 나는 현관문을 닫으며 말했다. 너무 잘 어울리는 손이야. 다른 사람한텐 요즘 왜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야? 나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눈도 있고 나도 여자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맞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밤잠 설친 날도 많은데 그녀는 매번 결혼 전보다 더 화려해졌고 나는 점점 수척해져만 갔다. 월급의 대부분은 집안과 아이들을 위해 쓰였고 남은 건 그저 아빠 노르지라 불리는 무게뿐이었다. 그런데도 장모는 내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김서방 생활비는 이번 달에도 똑같이 보내줄 거지. 지수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기나 해. 그녀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생활비, 이제 못 드려요. 그 한마디에 장모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순간 나는 조금 후련했다. 아내는 점점 무언가에 지쳐 보였다. 하지만 그 지침은 육아 때문이 아니라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피로처럼 느껴졌다. 출근복은 점점 더 고급스러워졌고 지갑 안엔 내가 모르는 카드 영수증이 쌓여 있었다. 여보, 나도 좀 쉬고 싶어. 이번 주도 친정에 좀 갔다 올게. 애들은? 당연히 데려가지. 당신 혼자 볼 수 있겠어. 그녀는 날 지켜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건 사실상 잠시 사라지겠다는 말이었다. 나는 애들 없이 조용한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고 그녀는 매번 더 늦게 돌아왔다. 그때마다 옷엔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고 눈가엔 분명히 지워지지 않은 아이라인이 남아있었다. 당신 혹시 뭘 자꾸 의심해? 나 요즘 진짜 힘들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늘 울먹이듯 말하지만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애들과 함께 사는 삶이 비록 외롭고 고되더라도 이 기만적인 부부 관계를 이어가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았다. 아이들에게는 진실된 아버지가 필요했고 그들에게 보여줄 가짜 가족의 연극은 이제 끝내야만 했다. 지수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가 그만이야? 너도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 애들한테까지 이 기만을 물려주고 싶진 않아.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고요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그날의 풍경을 다시 지워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장모의 식탁 위엔 소고기가 노릇노릇 익고 있었고 내 아내는 불륜남의 잔에 직접 술을 따라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먹던 접시는 싱크대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남자의 팔목엔 익숙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예전에 내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사줬던 그 시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난 문 앞에서 웃고 있었다. 씁쓸하고 어이없는 웃음. 난 그날 사람이 이 정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김서방, 어떻게 온 거야? 말도 없이. 등기 왔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해야 들어올 것 같아서요. 장모는 순간 내 앞을 막으려 했지만 난 이미 식탁 앞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놀랐고 남자는 당황했고 아내는 고개를 돌렸다. 누구 하나 먼저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폭발보다 끔찍했다. 장모님,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남자는 누굽니까? 그게 그냥 친구야. 오래된 친구.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요. 그럼 이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 남자와 아내가 회사 뒷골목에서 키스하는 영상, 한 침실로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장모님 집에 다녀가는 영상까지 순서대로 내밀었다. 장모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내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밀쳐냈다. 몰랐어, 몰랐다고. 뭘 몰라. 내가 이 인간 조사한 결과도 몰라. 이혼 2번의 에셋. 지금까지도 양육비 못 주고 있는 남자야. 나이 50 넘어서 지금 와서 또 우리 가정까지 망치려고?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없었다. 맥주캔을 움켜쥔 채 입술만 질끈 다물고 있었고 아내는 그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사람은 내가 받아야 할 대접, 그만큼 해주는 사람이야. 그 대접이 고기 구워주고 명품 가방 사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내 월급으로 그 짓 했어.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갈 우유 값으로 그 남자한테 선물하고 이 집에서 단둘이 술 마신 거야? 아내는 떨면서도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 당신이랑 살면서 늘 부족했어. 매일 같은 밥, 같은 옷, 같은 대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이 사람은 달라. 달라. 그럼 더 말해봐. 뭐가 달라? 이혼 2번 했고 전처명의 집에서 딴 여자랑 놀아나고 명품으로 여자 꼬시는 게 특별해 보여?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말 내가 했어야지. 장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내는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울음도 내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짐 싸. 더는 돌아갈 집 없어. 변호사에게 얘기해. 이혼 소송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 고소할 거야. 돌아서 나오는 순간 아이들 사진이 잠깐 떠올랐다. 그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스쳤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더는 아이들이 이 추잡한 현실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내가 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불붙은 말다툼이 아니라 축축이 젖은 종이처럼 서로를 밀어내는 말들이었다.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연은 식탁 가장자리를 밀치고 일어났고 나는 말없이 손에 쥔 사진 몇 장을 그녀 앞으로 던졌다. 폴더에 모아두었던 증거 중 가장 명확한 장면, 그 남자와의 다정한 눈빛, 장모 집에서의 파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저녁 골목. 서연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곧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나 바람났어. 당신이랑 사는 거 더 이상 못하겠더라.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예상된 결말인 양. 그 말, 지금 애들 자는 방에서 해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내가 애들한테 부끄러운 짓 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 난 날 위해 산 거야. 그녀가 가리킨 건 내가 아닌 본인이었다. 모든 책임에서 스스로를 분리한 채 이제는 자유로운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거고 상간자 소송도 진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사는 세상처럼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장모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정확히는 내게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고함 속에 섞여 있던 지수는 아직 철이 없었어라는 변명조차 이제는 의미 없는 잔소리에 불과했다. 서연은 아무 말이 없었다. 비아냥도 울음도 없이 그저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거실 한복판 우리 딸들이 곧 깨서 올 수도 있는 공간에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마치 내가 정리해 놓은 것들 위로 어설픈 위로라도 던지려는 듯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요. 오늘 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짐을 박스에 하나씩 담으면서 손끝이 잠깐 멈췄다. 입지 않은 채로 행거에 걸려있던 그녀의 원피스를 접으려다. 이상하게 그 안에 감정이 묻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 생일날 입었던 옷이었고 그날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지금은 그 웃음이 그 어떤 욕설보다 비참하게 느껴졌다. 박스는 어느새 3개를 넘었고 도어락 건호는 바뀌었다. 더는 이 집에 발붙일 수 없도록 나는 딸들을 지키는 울타리 하나를 만든 셈이었다. 아빠, 오늘은 엄마 안 와? 작은 목소리였다. 나라가 내 무릎 위에 앉아 내 팔을 꼭 끌어안으며 물었다. 뒤따라오던 희라도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어떤 말도 그 아이들의 감정만 덜어줄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저 2 팔을 벌려 안아주었다. 엄마는 조금 멀리 있어. 나라랑 희라랑 아빠랑 셋이서 지낼 거야. 오늘도 내일도. 희라가 내 셔츠를 만지며 말했다. 아빠는 엄마보다 냄새가 따뜻해. 그 말에 입술이 떨렸지만 웃어야 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보다 지금은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나는 고무줄을 들고 딸들의 머리를 묶었다. 처음엔 서툴렀고 몇 번은 울음을 터뜨리게도 했지만 지금은 제법 단단한 3갈래 머리를 해줄 수 있었다. 나라야, 거울 봐봐. 이건 아빠가 해준 거야. 나라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줍게 웃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녀가 자주 사두던 요거트가 아직 남아 있었다. 손에 쥐려다 말고 다시 문을 닫았다. 남은 유통기한보다 그 향이 먼저 사라진 기분이었다. 아빠, 우리 내일 도시락 싸가도 돼? 나라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가 제일 맛있는 김밥 싸줄게. 그날 밤 침대에 둘을 눕히고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셋이니까. 내 말에 희라가 작은 손으로 내 뺨을 만졌다. 아빠 울어? 아니야. 그냥 너희가 너무 예뻐서. 문 하나 닫고 마음 하나 접는데 하루가 걸렸다.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꺼내 펼칠 일은 없을 것이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다짐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전부가 되어야 하니까. 아내가 살던 그 집. 그곳에서 그녀가 불륜남과 함께 찍힌 사진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본 채 숨을 길게 토해냈었다. 마치 액정 너머로 그 집의 공기, 그 방의 습도, 그녀의 체온까지 밀려드는 것만 같아서.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했다. 그 집의 명의는 그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등기부등본 떼봤습니다. 네, 전처 명예 맞습니다. 본처 아직 법적 혼인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문득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깨달았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긴 여자가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법적 부부였다니. 다른 사람의 집에서 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또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애정을 나눈다니. 꼬이고 꼬인 끝에 비극이 된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다가 휴대폰 화면이 켜지는 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지수였다. 그 이름이 여전히 저장돼 있다는 사실에 내 손이 잠시 굳었다. 지수,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한참을 뜸들이던 메시지는 이어졌다. 지수, 애들 보고 싶어. 지금은 내 잘못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문자 세 줄로 과거를 덮으려 했다. 정작 나를 떠나기 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여자가 이제 와서 후회와 회한 그리고 애틋함을 입힌 말들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그 말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떠난 순간 나는 감정의 뚜껑을 닫아버렸고 이제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도 잊어버렸다. 나는 가만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게 내 답이었다. 더는 감정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더는 정으로 흔들리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 한 남자의 품위와 아빠로서의 무게를 잃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곧바로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러고도 혹시 몰라 메신저의 차단 목록에 그녀의 이름이 뜨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워지지 않은 증오가 나를 단단하게 감싸 안고 더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듯했다. 그날 밤 딸아이 둘은 내 옆에서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등을 돌린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집은 내 거다. 이 아이들도 내 거다. 넌 애초에 여기 없었어야 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한밤중에 웃었다. 비웃음이었는지 안도의 숨이었는지는 나도 몰랐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를 마주친 건 정말 우연한 날이었다. 딸아이 둘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고 아이들은 서로 아이스크림을 묻히며 깔깔댔고 나는 그 웃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채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은 지수였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다. 나와 시선이 맞닿은 순간 뭔가 말을 하려 입술이 움찔했지만 먼저 다가오지는 않았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이 찢어지듯 멈췄고 둘째가 먼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아빠, 저 언니 누구야?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지수의 눈이 흔들렸고 손끝이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모든 말이 삼켜진 듯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도망치듯 뒷모습을 보이며 달아나는 그녀를 아이들도 말없이 지켜봤다. 첫째가 내 무릎에 앉아 물었다. 그 언니 엄마야? 나는 아이를 꼭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니야. 그냥 아빠가 아는 사람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두 딸은 다시는 엄마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엄마라는 단어가 금기처럼 또는 스스로 기억에서 지워낸 것처럼. 며칠 뒤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날 고마워. 애들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서.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엄마는 금방이라도 다시 돌아올 존재였지만 그날 이후로는 그저 기억 저편에 박제된 그림자가 된 듯했다. 거실 한복판엔 박스가 6개쯤.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테이프를 감은 자국이 남았고 아이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가장 높은 선반 위에 올려뒀던 앨범, 서랍 깊숙한 곳에 묻어둔 손편지, 그리고 아직도 그녀의 냄새가 스며 있던 스카프 하나까지 담겨 있었다. 문 앞에는 이미 용달 기사가 보낸 문자와 함께 트렁크를 연 차량이 대기 중이었고 나는 조용히 현관문에 번호 키를 눌러 뒷정리를 마무리했다. 도어락 건호는 전날 밤 교체했다. 별다른 감정 없이 손가락은 익숙하게 새 숫자에 적응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은 나와 아이들만의 공간이었던 것처럼 낯설지 않았다. 아내의 흔적은 천천히 그러나 철저히 지워지고 있었다. 부재라는 단어보다 삭제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순간이었다. 아빠, 이모는 안 와요? 나라가 소파에 앉은 채 묻는다.
나는 한 손으로 희라의 머리를 따주면서 고개를 들어 나라를 봤다. 그 눈빛이 너무 투명해서 거짓말이 금방 들킬 것 같았다. 응, 오늘은 아빠랑만 보내기로 했잖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할머니도 오시기로 하셨고. 그래도 옛날처럼 엄마랑 다 같이 살면 안 돼. 나는 말없이 머리끈을 조여 묶었다. 단단하게 풀어지지 않도록. 그동안 얼마나 허수한 끈을 쥐고 있었는지 깨닫는 데는 아이들 한마디면 충분했다. 아이는 기억보다 감정으로 기억을 저장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이 되었다. 희라야, 엄마 생각나. 아니, 근데 꿈에 나왔어. 아이의 말은 나를 찌르는 비수 같았다. 그 꿈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무슨 냄새였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대신 두 아이의 등을 감싸 안았고 무릎에 올라탄 희라의 체온에 코끝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없었다.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했다. 사무실 한켠, 점심도 잊고 밀린 서류를 정리하던 오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였다. 진동을 멈춘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피할 이유도 그렇다고 먼저 반길 이유도 없었으니까. 여보세요.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 기어들어가는 기세 좋던 그때와는 다른 미묘하게 바뀐 발성. 나야. 나 지수야. 그래서 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그건 알고 있었고. 종훈 씨, 나 조만간 조사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남자 공금 횡령했다면서. 응, 그게 내가 직접 돈을 만진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알고도 그냥 넘겼다고 하더라. 모른 척하고 돈 받은 거면 똑같지.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고 한숨을 참는 듯한 진동이 전해졌다. 아이들 보고 싶어. 그 말이 그토록 가볍게 들릴 줄은 몰랐다. 아이들을 팔아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 지금 그 말을 왜 나한테 해? 나는 엄마잖아. 엄마. 쓴웃음이 먼저 나왔다. 아이들 앞에서 그 지경으로 망가졌던 사람이 이젠 엄마 타이틀 붙이겠다고? 그땐 내가 미쳤었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너는 늘 내 감정만 중요했잖아. 그게 왜인지 몰라서 다 망쳐놓고도 몰랐어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이제 애들이 너 같은 사람 닮지 않게 키우는 게 목표야. 너무해. 그래.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나도 지겨워. 너랑 사는 거. 그 말 한마디면 끝이야.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하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지금부터 내 목소리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애들 얼굴 앞으로 꿈에서나 보는 게 좋을 거다. 또 전화를 끄는 건 나였다. 진동도 침묵도 여운도 남기지 않고 그날 밤 희라가 잠결에 말했다. 아빠, 꿈에서 엄마가 울었어. 나는 조용히 희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래도 우리 웃는 꿈 꾸자. 울음은 거기까지만. 아침 햇살은 고요하게 거실 바닥을 쓰다듬고 있었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양말을 신으며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아내가 없어진 이후 처음으로 맞는 초등학교 입학식 준비였다. 나는 묶인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나라의 옆에 앉아 머리를 다시 풀었다.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자 작은 귀 뒤로 말라붙은 눈곱이 보였고 나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그걸 떼어내며 웃었다. 머리 너무 예쁘게 묶었지, 아빠. 나라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럼 최고야. 근데 우리나라 오늘 특별하니까 리본도 하나 달아볼까? 좋아. 근데 희라는요? 희라는 아빠가 금방 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나라가 먼저야. 나는 조심스럽게 머리끈을 돌려 감고 작게 묶인 따은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번 쓰다듬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라의 얼굴은 어쩐지 어른스러웠고 그런 얼굴을 마주한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없이 웃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밤새 정리해둔 이름표와 필통 그리고 알림장이 올려져 있었다. 나는 알림장 한쪽 귀퉁이에 연필로 작게 아빠가 응원할게라는 말을 적었다. 아이는 아직 못 봤지만 언젠가 페이지를 넘기다 우연히 그걸 보면 좋아하겠지.
아빠, 오늘 학교에서 엄마 있는 애들 보면 조금 부러울 것 같아. 히라의 목소리는 그 어떤 날보다 조용했고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히라야. 아빠가 2배로 해줄게. 그리고 엄마가 없다고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니야. 우린 우리가 가족이잖아. 응, 그래도 엄마는 그냥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긴 해. 나는 히라의 어깨에 이불을 더 감싸주며 한참을 바라봤다. 이제 나는 쌍둥이의 엄마이기도 했다. 그녀가 떠난 자리를 탓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하루하루를 지키는 일이 내게 남겨진 사명 같았다. 거짓말, 불륜, 체면 따위로 부풀려진 삶은 결국 이렇게 조용히 꺼지고 남는 건 아이들의 웃음이었다. 그 웃음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삶이 오히려 더 진짜 같았다. 빨래를 널고 있는 작은 베란다. 거기서 나는 한 걸음 물러서 창틀에 기대어 있는 히라를 봤다. 작은 손으로 빨간 머리핀을 정리하던 아이는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아빠, 오늘 어린이집 끝나고 공원 가도 돼? 당연하지. 아빠가 간식도 싸갈게. 핫케이크 어때? 나라랑 나 둘 다 좋아해. 근데 아빠는 요즘 아빠도 놀고 싶지 않아? 놀고 싶지. 너희 둘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내 말에 아이는 씩 웃었고 그 웃음이 겨울 햇살처럼 따뜻하게 흘렀다. 예전에는 무언가 더 원했다. 더 나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예쁜 배우자, 그리고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때 내 곁에 있던 여자는 스스로를 내던졌고 나는 그 부스러기들 속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다시 일어섰다.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건 아주 작고 아주 소박하다. 그러나 확실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퇴근 후 아이들이 잠든 방에 조용히 들어가 2 사람의 이불을 정리하고 따뜻한 손등을 볼에 대보았다. 발끝에 감기는 체온은 평범했지만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무언가는 그 어떤 사랑보다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나는 다시 사랑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아니, 안 하겠다고. 사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는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나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히라가 내게 말했다. 아빠, 나라가 꿈에 할머니 봤대. 그리고 엄마도 봤대. 그래? 뭐라고 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했대. 그리고 아빠가 최고래. 나는 웃으며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네. 아빠가 너희를 최고로 사랑하거든. 아빠, 우리도 알아. 우리 때문에 아빠가 많이 힘든 거. 아니야.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아.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거실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아내도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어떤 미소도 담겨 있었다. 이제 그 미소는 사진 속에만 있다. 그 사진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잘못이 그날의 내가 만든 선택이기도 했으니까. 내가 그녀를 선택했고, 내가 그 사랑을 믿었고, 내가 그 결말까지 감당했으니, 이제는 후회보다 더 중요한 걸 품어야 한다. 그리고 내게 남은 2 사람, 나라와 히라. 나는 오늘도 그 아이들의 양갈래 머리를 묶으며 다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 아빠는 다시 사랑 같은 거 안 해. 지금 내 인생엔 너희 둘이면 충분해. 그게 아빠 인생의 정답이야.